평생 모은 노후 자금 수백억을 들고 튀려던 박 회장. 그 인간이 지금 제 눈앞에서 불타는 산더미를 헤매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검게 그슬린 양복에 흙투성이가 된 구두, 그리고 품에 자식보다 귀하게 끼고 있는 저 금속 상자. 저 안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피 같은 돈이 들어있겠죠.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 돈 상자를 못 놓아 헐떡이는 꼴이라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살고 싶으면 이쪽으로 오시죠. 제 목소리에 박 회장이 귀신이라도 본 듯 멈춰 섭니다. 겁에 질린 그 눈동자를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등 뒤에선 집어삼킬 듯한 불길이 아우성치는데 전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오늘 이 인간을 구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박 회장의 팔을 낚아채며 슬쩍 그 상자의 무게를 가늠해 봅니다. 묵직하네요. 하지만 회장님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 배낭 안에는 당신이 든 것과 똑같이 생긴 하지만 속은 전혀 다른 상자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걸요. 석 달 전 개나리 만개한 경로당에서 우리 순진한 어르신들 홀려 도장 찍게 만들 때 당신은 비싼 한정식집에서 촛불 불며 웃고 있었죠. 자식들에게 멍청하게 왜 속았냐는 모진 소리 듣고 피눈물 흘린 강 여사님의 통곡 소리. 그 한 맺힌 소리가 당신 귀에는 안 들렸나 봅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 상자와 당신의 목숨 중 무엇이 먼저 타버리게 될지, 내가 왜 당신 앞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 상자가 어떻게 당신의 숨통을 조이게 될지 똑똑히 지켜보시죠. 어르신들이 힘들게 고생하며 평생 모은 돈을 욕심내는 나쁜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곳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재물운을 지킬 수 있는 수호신을 보내드립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채린이 앞장서고 박 회장이 뒤를 따랐습니다. 산길은 좁고 가팔랐으며 불길은 이미 능선 2개를 넘어 이쪽으로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연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어 숨이 막혔고 발밑의 낙엽들은 아직 불이 붙지 않았는데도 뜨거운 공기를 머금어 바스락거렸습니다. 박 회장은 상자를 가슴에 단단히 껴안은 채 헐떡이며 달렸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무게가 20kg은 좋게 될 그 상자를 놓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그것만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체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며 움직였습니다. 그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처음 와본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바위가 튀어나오는지, 어디서 길이 꺾이는지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주저함이 없었고 발이 헛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채린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 없어요. 움직여요. 박 회장은 그 휘파람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고용한 자들이 내는 신호였으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박 회장을 이 산까지 쫓아온 킬러들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계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기 흔적을 지우기 위해 고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해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황금 상자 안의 돈이 탐났던 것입니다. 주인을 물려는 짐승들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달리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먹여 살려줬더니. 숨이 차서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그 말은 놀랍도록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배신당한 자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릴 것을 계산하는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이 그 어르신들의 평생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단 한 조각의 미안함도 없이 오직 이 순간 자신에게 칼을 들이미는 것들에 대한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채린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저 달렸습니다. 두 사람이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긴 것은 그로부터 30초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명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를 휘저었습니다. 박 회장은 바위에 등을 붙이고 상자를 끌어안은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채리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위 모서리 너머를 살폈습니다. 발소리의 간격을 들었고 손전등 각도를 읽었으며 세 명이 어떤 대형으로 올라오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 모습은 처음 공격을 받고 몸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냥감의 동선을 계산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요. 여기 있을 거야. 올라와. 아래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린이 조용히 박 회장의 어깨를 누르며 낮게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소리내지 마세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채린이 바위 뒤에서 일어섰습니다. 정면으로 아무것도 없는 쪽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박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뭘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 하나 들고 맨몸으로 걸어 나가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채린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킬러들이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등장이었습니다. 맨몸의 여자 하나가 불 꺼진 산속에서 태연하게 걸어 나왔으니까요. 그 짧은 정지. 그 순간이 채린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박 회장이 바위 뒤에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빨리 끝났습니다. 채린의 오른팔이 움직였고 그것이 채린의 손바닥이 첫 번째 킬러의 턱 아래를 올려친 것이라고 인식하기도 전에 두 번째 킬러가 비틀거렸으며 세 번째 킬러가 뭔가를 하려고 손을 뻗는 순간 이미 채린의 발이 그의 무릎 옆을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비명이 하나 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명이 채 나오기도 전에 정적이 왔습니다. 30초였습니다. 아니, 그것도 길게 잡은 것일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채리는 숨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손을 털었습니다. 박 회장은 상자를 안은 채 바위 뒤에 쭈그려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입이 벌어졌다가 그 다음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안도가 스쳐 지나가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섰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계산. 채린이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색인지 박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 3명 더 있어요. 올라가야 해요. 박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상자를 다시 가슴에 안았습니다. 채린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엔 고마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여자가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재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린은 여전히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박 회장을 데리고 가는 것인지, 박 회장을 몰고 가는 것인지, 그 차이를 알아채는 사람은 이 산속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살면서 무서운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법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틈새를 찾아냈으니까요. 사람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은 결국 고개를 숙인다는 것을 수십 년 동안 확인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채린이 앞장서서 어둠 속을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박 회장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돕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향해 나를 끌고 가는 건지 그 경계가 자꾸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으니까요. 아직 3명이라고 했는데 박 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채린의 등에 대고 말했습니다. 채린은 대답 대신 걸음을 더 빠르게 했습니다. 박 회장이 투덜거리며 뒤를 따랐습니다. 상자가 너무 무거웠지만 그것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 상자는 그의 도주 자금이었고 새 삶의 미천이었으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부였습니다. 산길이 갑자기 가팔라지면서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높이가 사람 키의 2배는 됨직한 바위 절벽이었는데 채린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이 절벽을 올려다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올라가? 채린이 짧게 말했습니다. 업히세요. 박 회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 표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 회장은 상자를 가슴에 안은 채로 채린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했으며 솔직히 말하면 우스꽝스럽기도 했습니다. 수백억 원을 굴리던 회장이 낯선 여자의 등에 업혀 절벽을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채린은 그 무게를 짊어지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바위를 짚으며 올라가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일정했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기색도 팔이 떨리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채린의 어깨를 붙잡으면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불길이 저 아래 능선을 삼키고 있었고 손전등 불빛 3개가 이쪽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킬러들의 움직임이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보통 목표물을 추격할 때는 포위망을 짜며 흩어지는 법인데 저 3사람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방향으로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쫓는다기보다 무언가를 몰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낮은 목소리가 절벽 아래에서 울려왔습니다. 상자만 넘기면 된다. 회장은 필요 없어. 박 회장의 손이 채린의 어깨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어차피 회장도 짐이야. 상자 찾으면 끝내. 박 회장이 입안에서 욕을 삼켰습니다. 저 자들이 처음부터 자신을 죽이러 온 게 아니었다는 것이 그제야 선명해졌습니다. 목표는 처음부터 상자였습니다. 자신은 상자를 안전하게 지켜온 운반책이었을 뿐이고 이제 그 역할이 끝났으니 제거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순간 박 회장에게 찾아온 진실이었습니다. 채린은 그 목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절벽 꼭대기에 올라서더니 박 회장을 내려놓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전등 3개가 절벽 아래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채린의 표정을 읽으려 해도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서두르거나 당황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처음부터 예상된 것처럼 그 흐름 안에서 편안하게 서 있는 것처럼. 박 회장이 상자를 부여잡으며 물었습니다. 저 새끼들 진짜 처음부터 날 버릴 생각이었던 거야?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분노가 실려 있었지만 그 분노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들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한 분노였지
자신이 배신한 수십 명의 어르신들에 대한 미안함은 단 한 조각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채린이 그 말을 듣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채린의 눈을 오래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채린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서 있으면 죽어요. 움직여요. 박 회장이 투덜거리며 뒤를 따랐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저 여자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상자를 지키려면 살아야 했고 살려면 지금은 저 여자를 따라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불길은 이제 절벽 아래까지 내려오고 있었고 킬러 3명은 절벽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상자만 노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 순간, 그렇다면 박 회장은 도대체 왜 산 위에 비밀 금고를 만들고 저 상자를 직접 들고 도망쳤는지 또 다른 의문이 하나 더 쌓였습니다. 그리고 체리는 그 답도 알고 있는 것처럼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능선을 하나 더 넘었을 때 앞이 막혔습니다. 좁은 산길 양쪽으로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그 자리에 3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절벽을 우회해서 먼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아래로 향하지 않고 정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찾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린과 박 회장이 이쪽으로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박 회장이 채린의 등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상자를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망칠 방향을 재는 눈이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줄 방법을 찾는 눈이 아니라 상자를 지키면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눈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계산이었고 그 차이가 그가 어떤 인간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3사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 회장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야, 어디가? 채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걸음, 5걸음, 3걸음. 손전등 불빛이 채린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고 킬러들 중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입을 열려는 찰나였습니다. 채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른발이 땅을 찾고 몸이 왼쪽으로 기울면서 어깨가 첫 번째 킬러의 명치를 파고들었습니다. 비명이 나오기도 전에 그 남자가 뒤로 꺾였고 채린의 팔꿈치가 두 번째 킬러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탁 소리가 났습니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3번째 킬러가 채린의 옆구리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채린은 이미 그 손을 잡아 꺾고 있었습니다. 관절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우득. 그 소리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3번째 킬러가 무릎을 꿇었고 채린이 그의 등을 한 번 밀었습니다. 앞으로 쓰러지는 몸이 땅에 닿기 전에 채린은 이미 첫 번째 킬러 쪽으로 돌아서 있었습니다.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3사람이 산길 위에 쓰러져 있었고 채린은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 있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이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절벽 아래에서 3명을 제압할 때도 놀랐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까는 어둠 속이라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손전등 불빛이 그 모든 것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박 회장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의 편인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돕기 위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 답이 자꾸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체린이 쓰러진 킬러들 중 한 명에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세 번째로 쓰러진 남자였습니다. 관절이 꺾인 채로 땅에 엎드려 있었는데 체린이 그 옆에 쪼그려 앉아 그의 귀에 얼굴을 가져다 댔습니다.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아주 짧았습니다. 박 회장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킬러가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이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체린이 일어서더니 그 남자를 일으켜 세우는 대신 그냥 놔뒀습니다.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저 새끼는 그냥 놔둬? 체린이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움직여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박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뒤를 따랐습니다. 찜찜했습니다. 이 여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이 예측하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고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오래 장사를 해온 사람답게 박 회장은 언제나 상대방의 다음 수를 읽어왔는데 이 여자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산길이 잠시 평탄해지는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잠깐 방향을 틀면서 연기가 옅어졌고 그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연기에 가려 있었습니다. 체린이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 회장이 따라 멈추며 무슨 일이냐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체린은 대답하지 않고 아래쪽 산자락을 내려다봤습니다. 불길이 번진 방향이었습니다. 어딘가 마을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잠깐 그 시선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가주셔야 합니다. 불타는 산 아래,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곳으로. 강 여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5평 아파트의 작은 방, 거실 불도 끄지 못한 채로 식탁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앞에는 낡은 통장이 한 권 펼쳐져 있었습니다. 잔액이 적힌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하셨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할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겨졌을 때 강 여사에게는 그 통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평생 식당 일을 하며 남편 병원비를 대고 자식들 등록금을 대고 그래도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짐되지 않고 살다가 가려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경로당에서 만난 젊은 직원에게 맡긴 것은 단순히 수익이 탐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제대로 된 곳에 맡겨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을까요? 딸에게 전화를 드렸을 때 돌아온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왜 그런 데다 맡겼어? 그 말이 밤새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놀라서, 당황해서, 걱정이 돼서 나온 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아팠습니다.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속은 것도 억울한데 속은 것도 내 탓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강 여사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오래 식탁 위에 놓여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시 산으로 돌아옵니다. 체린이 그 방향을 오래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박 회장이 그 모습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뭘 그렇게 봐? 체린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 회장이 체린의 뒤를 따르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올라오는 방향이었습니다. 탈출하려면 내려가야 하는데 체린은 계속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길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길이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위로 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채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잠깐.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채린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래에 2명 더 있어요. 박 회장이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위에는? 채린이 짧게 말했습니다. 안전해요. 그 대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박 회장은 그 순간 그것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아래에 적이 있다는 것을 저 여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위가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 걸까요? 처음 온 산인데, 어둠 속인데, 불이 번지는 방향과 속도를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읽는 걸까요? 박 회장의 발걸음이 한 박자 느려졌습니다. 체리는 그것을 알아챈 듯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생각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걸어요. 박 회장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이 채린의 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구하러 온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방향으로 자신을 몰아온 것일까요? 그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박 회장은 그제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 곧 알아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은 평생 자신이 가장 영리한 사람이라고 믿어왔고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눈을 한 겹 가리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등 뒤를 밀었습니다. 채린이 걸음을 빠르게 하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요. 박 회장은 상자를 더 단단히 껴안으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정상 쪽을 향해. 채린이 처음부터 정해놓은 방향을 향해. 그것이 탈출로인지 막다른 길인지도 모른 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졌습니다. 양쪽으로 바위가 솟아오르고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산길은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한 폭으로 좁혀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앞사람의 등에 손이 닿을 것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만 걸을 수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상자를 옆으로 비껴 안으며 바위 틈을 비집고 들어섰고 체리는 그 좁은 길을 마치 평지처럼 걸었습니다. 서두르는 기색도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이 길의 끝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저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길이 열렸습니다. 좁은 통로를 빠져나오자 갑자기 시야가 트이면서 작은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바위로 둘러싸인 분지 같은 공간이었는데 사방이 막혀 있으면서도 하늘만은 뚫려 있어서 묘하게 아늑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그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킬러들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불길도 아직 이쪽까지는 번져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으로 숨을 고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상자를 내려놓으며 거칠게 숨을 뱉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는 거야? 채린이 대답 없이 골짜기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은 그것을 동의로 받아들이고 바위에 등을 기댔습니다. 잠깐이나마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 킬러들을 막아냈다는 것, 적어도 지금까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곧 이 여자를 믿어도 된다는 증거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등 뒤쪽에서 열기가 밀려오기 시작하더니 골짜기 오른편 능선 너머로 불빛이 번져 올랐습니다.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왼편을 봤습니다. 그쪽에서도 연기가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쪽 들어온 방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좁은 통로 너머에서도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서 불길이 삼면에서 동시에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올라온 길도 양옆도 전부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열기가 피부에 닿기 시작했고 연기가 목을 조였습니다. 박 회장이 채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채린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뛰어야 할 자리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 자리에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 길이 아니잖아. 박 회장의 목소리가 골짜기 바위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채린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자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황할 이유가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채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짓고 도망가는 놈들한테 갈 길은 여기뿐이에요. 그 말이 골짜기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박 회장이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여자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뼈속까지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상자부터 확인하는 손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박 회장이 저 상자를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이 지난 5년 동안 전국 곳곳의 경로당과 복지관을 돌아다니며 거둬들인 것들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작해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무료 강연이라는 이름 아래 어르신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강연 내용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따뜻하고 쉽고 믿음직스럽게 들리도록 설계된 말들이었습니다. 강여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경로당에서 도장을 찍으신 분이 15분이었고 그 15분 중 12분의 돈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3분은 가입을 망설이다가 다음으로 미루신 덕분에 화를 면하셨습니다. 그 12분 중에는 남편 퇴직금 전부를 맡기신 분도 계셨고 딸 몰래 모아둔 시집 미천을 털어넣으신 분도 계셨으며 아직 갚지 못한 장례비를 빌려서까지 투자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정이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그 돈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곳에서 꺼낸 돈이었습니다. 그 12분 중 박 씨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30년을 사신 분이었는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다고 옆집 분이 나중에 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도 드시지 않으셨고 그 다음 날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먹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또 한 분은 최 어르신이셨는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박 회장 측에 수십 번 전화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사정하셨고 나중엔 따지셨으며 마지막엔 그냥 우셨다고 합니다. 상담원은 매번 바뀌었고 그때마다 같은 말을 들으셨습니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말을 20번쯤 들으신 날 최 어르신은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기운이 없으셨던 겁니다. 12명의 이름과 12개의 사연이 있었지만 이 밤 그 이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산속에서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채린이었습니다. 골짜기 안에서 박 회장이 상자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채린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계심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심 아래에는 여전히 계산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위기가 와도 계산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여기까지 살아남게 한 힘이었고 동시에 그를 이 자리까지 끌어온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채린이 대답하지 않자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다시 말했습니다. 돈 원하면 줄 수 있어. 얼마든지. 이 상자 안에 있는 거 다 줄 수 있다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노후 자금을 담보로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박 회장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제시했을 때 상대가 흔들리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였습니다. 더 큰 것을 원하거나 아니면 돈이 목적이 아니거나. 박 회장은 그 두 가지 중 어느 쪽인지를 읽으려 했지만 채린의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골짜기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회장이 퍼뜩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채린도 돌아봤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아까 채린이 관절을 꺾어놓고 귀에 뭔가를 속삭인 뒤 그냥 놔뒀던 세 번째 킬러였습니다. 팔을 감싸준 채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채린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채린이 받아서 짧게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그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 킬러와 채린이 아는 사이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선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 회장의 계산 능력이 한 박자 느렸던 게 아니라 자신이 이미 포위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킬러가 골짜기 입구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채린은 다시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불길이 세 방향에서 좁혀오고 있었고 뒤로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상자를 껴안은 채로 채린과 킬러를 번갈아 보다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뭔 짓이야? 채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상자 여세요. 박 회장이 상자를 등 뒤로 숨기듯 움직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알고 하는 소리야? 이게 그냥 생긴 돈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공들여서 만든 건데. 그 말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수십 명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을 자신이 공들여 만든 돈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조금의 떨림도 없이. 채린이 그 말을 들으며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불길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골짜기 안을 휘감았고 연기가 짙어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박 회장이 기침을 하면서도 상자를 놓지 않았고 채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자 열기 전에 한 가지만 말할게요. 박 회장이 채린을 쏘아봤습니다. 채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 여사 아세요? 경로당에서 처음 도장 찍으신 분. 박 회장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채린은 기다렸습니다. 박 회장이 턱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이름을 기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억하면서도 상관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채린이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의 말이 이미 충분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자리가 있고 말이 필요 없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채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골짜기 입구를 붉게 물들였고 연기 속에서 채린의 그림자가 길게 뻗었습니다. 박 회장은 상자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골짜기 벽 쪽으로 등을 붙였습니다. 탈출구를 찾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방향을 봐도 불이 있었고 어느 방향을 봐도 막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박 회장이 자신이 가둔 자가 아니라 갇힌 자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골짜기 밖의 12명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살면서 협상을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대 앞에서도 그는 테이블을 만들어냈습니다. 테이블이 없으면 바닥에라도 깔았습니다.
협상이란 결국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게임이고 그 게임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앞에서도, 은행 지점장 앞에서도, 검찰 조사실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원하는 것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삼면이 불길로 막힌 골짜기 안에서도 낯선 여자와 절름거리는 킬러에게 포위된 상황에서도 박 회장의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 그것만 찾으면 됩니다. 돈이 아니라면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겁니다. 복수? 증거? 아니면 자신의 인맥이나 정보? 무엇이든 줄 수 있었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상자를 지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박 회장이 상자의 잠금 장치에 손을 얹었습니다. 채린이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이 번호를 돌리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열기가 닿아 따뜻해진 금속 뚜껑이 위로 젖혀지면서 안이 드러났습니다. 불빛이 그 안에서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금괴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금괴가 여러 개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 묶음으로 정리된 현금 다발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금괴 하나를 꺼내 채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다 줄게. 나만 살려줘. 그 목소리에 애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원 아래에 있는 것이 진심인지 전략인지는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금괴를 내밀면서도 상자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눈, 채린의 반응을 살피면서 동시에 골짜기 출구 방향을 재고 있는 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금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박 회장이 그 손을 봤습니다.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드디어 흔들렸구나 싶었습니다. 그 찰나의 안도가 박 회장의 얼굴에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채린이 금괴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불길 쪽으로 팔을 뻗어 힘껏 던졌습니다. 금괴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더니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쳤어? 박 회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채린이 대답하지 않자 그는 상자를 등 뒤로 끌어당기며 채린과 킬러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게 얼만데? 이걸 왜 버려? 원하는 게 도대체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보인 적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채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자 닫아요. 박 회장이 상자를 닫는 대신 채린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협박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면 다른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나 여기서 없어지면 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너 같은 거 하나 어떻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그 말이 나왔습니다. 금괴 협상이 실패하자 바로 위협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두 가지를 번갈아 써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그 말을 듣는 동안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채린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아니, 사진이었습니다. 인트로에서 산에 오르기 전 채린이 꺼내보다가 조용히 접어넣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채린이 그것을 펼쳐 박 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나이 든 여성이 한 명,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채린을 봤습니다. 이게 뭔데? 채린이 말했습니다. 강여사예요. 작년 이맘때 찍은 거예요. 경로당 봄 소풍날.
박 회장이 사진과 채린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이 빼앗아간 노후 자금의 주인 얼굴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전혀 없는 두 글자. 채린이 사진을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강 여사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식사를 못 하셔서요. 박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나한테 왜 하는 말이야? 내가 밥을 굶긴 거야? 사인은 본인이 했잖아. 계약서에 도장 찍은 손이 문제지. 내가 뭘 어쩌라고. 그 말이 골짜기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채린도 킬러도 불길도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만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강연하고 계약서 썼을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투자는 원래 위험이 따르는 거고 그 위험을 감수한 건 본인들이라고.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듯 그는 턱을 들었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자신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표정으로 채린이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다른 곳을 보셔야 합니다. 박 회장의 말이 나오기 석 달 전 그 계약서가 쓰인 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계약서를 가져온 것은 박 회장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이 계약서를 펼치기 전에 먼저 꺼낸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선물 봉투였습니다. 어르신 한 분 앞에 놓인 그 봉투 안에는 건강보조제 한 통이 들어있었고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감사 인사로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들 건강이 저희한테도 중요하니까요. 그 봉투를 받은 손이 조금 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강 여사도 그 봉투를 받으셨습니다. 집에 와서 봉투를 뜯으셨을 때 안에 든 건강보조제를 보시면서 이 회사는 진짜 사람을 생각하는 곳이구나 하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며칠 뒤 추가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계약보다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건강보조제 한 통의 원가가 얼마인지 박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1,200원이었습니다. 대량 구매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골짜기로 돌아옵니다. 채린이 박 회장을 바라보는 눈이 깊어졌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그 눈을 보며 다시 상자 쪽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금괴가 아니라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얼마 원해? 말해봐. 조건 맞춰줄 수 있어. 여전히 협상을 하려 했습니다. 이 여자의 침묵을 가격을 올리라는 신호로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채린이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박 회장이 반사적으로 상자를 뒤로 당기려 했지만 채린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그런데 채린이 잡은 것은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자 옆면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두드려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채린이 입술을 한쪽으로 당기며 박 회장을 봤습니다. 박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채린이 말했습니다. 무게가 이상하지 않아요? 박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까부터 뭔가 가볍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불길을 피해 달리느라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채린이 대답 대신 상자 안쪽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박 회장이 상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현금 다발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다발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다발 아래에 다발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다발 아래에는 다발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없었습니다. 잠깐. 박 회장이 멍하니 상자 안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채린을 봤습니다. 채린의 표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채린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채린이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이 상자를 뒤집었습니다. 남아있는 현금 다발들이 골짜기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금괴를 밀어냈습니다. 상자 안을 손으로 훑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 공간만큼이 어디선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상자를 한시도 놓지 않고 달려온 이 밤 내내 이미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는 것을. 박 회장이 채린을 보고 상자를 보고 다시 채린을 봤습니다. 채린은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선명했습니다. 불길이 골짜기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연기가 짙어지면서 눈이 따가웠고 뜨거운 바람이 쏟아진 현금 다발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박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였습니다. 상자를 두 손으로 붙잡은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밤 처음으로 계산이 멈췄습니다. 협상도 멈췄습니다. 위협도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함이었고 그 공허함 안에서 무언가 가늘고 차가운 것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미 무엇이 없는지를. 그렇다면 산에 오르기 전 배낭에 챙긴 그 가짜 상자는, 그리고 처음 상자를 업으며 무게를 슬쩍 확인하던 그 손동작은,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인가요? 박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채린이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예고였습니다. 아직 남은 것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박 회장은 알 수 없었고 그 모름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채린이 돌아서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킬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박 회장이 상자를 끌어안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상자가 가벼웠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손에서 느껴질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이 등 뒤를 밀었습니다. 박 회장은 걸었습니다. 채린이 향하는 방향으로, 이 밤이 어디서 끝날지도 모른 채로. 골짜기를 벗어나자 산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래쪽에서 번진 불길이 능선을 타고 올라오면서 양쪽 소나무들이 횃불처럼 서 있었고 그 사이로 난 산길은 환했습니다. 한낮처럼 밝았습니다. 도망치기에는 좋지 않은 밝음이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고 숨을 수도 없는 밝음이었습니다. 채린이 그 길 위에 서서 위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서 불꽃이 수평으로 누웠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고 그 사이로 연기가 굵은 기둥을 이루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박 회장은 그 뒤에서 빈 상자를 끌어안고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20kg이 넘는 무게를 끙끙대며 짊어지고 달렸는데 이제 그 상자 안이 절반쯤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가벼운 것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이성보다 먼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협력자 킬러가 체린의 옆을 따르며 위쪽으로 눈을 주었습니다. 체린이 그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불길 소리와 바람 소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다른 발소리였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아까 킬러들이 무리지어 다니던 것과 달리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발소리가 나머지 6보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서두르지도 숨지도 않았습니다. 이쪽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체린이 박 회장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요. 박 회장이 그 말에 순순히 멈춰선 것은 체린을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산길 위쪽에서 남자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두꺼운 어깨에 짧은 머리, 불빛이 얼굴 한쪽을 비추는데 표정이 없었습니다. 입을 다문 채 내려오는 걸음이 느리지 않았고 빠르지도 않았는데 그 일정함이 오히려 더 서늘한 느낌을 줬습니다. 체린이 그를 보면서 등을 곧게 폈습니다. 킬러 대장이었습니다. 협력자 킬러가 체린의 뒤로 물러섰습니다. 킬러 대장이 걸음을 멈추고 체린과 박 회장을 한 번씩 봤습니다. 그리고 체린 앞에 시선을 고정하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네. 여기까지 데려오느라. 그 목소리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평탄했습니다. 그 평탄함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 남자는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체린을 봤습니다. 킬러 대장이 체린에게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머릿속에서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체린이 킬러 대장 편인 건가, 아니면 저 말 자체가 체린을 흔들려는 술책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가. 체린이 킬러 대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자는 필요 없어요. 회장만 넘기면 됩니까? 킬러 대장이 짧게 웃었습니다. 영리하네. 그래, 상자는 이미 비어 있을 거고. 박 회장이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킬러 대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이 이미 비어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 남자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체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킬러 대장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박 회장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체린이 킬러 대장에게 걸어가는 이 모습이 항복인지 접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킬러 대장도 체린이 가까워지도록 놔뒀습니다. 맨손의 여자가 자신에게 걸어온다는 것이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체린이 2걸음 거리까지 좁혀들었을 때 몸이 낮아졌습니다. 오른손이 킬러 대장의 왼쪽 무릎 옆을 향하는 것처럼 움직이다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킬러 대장이 반응하는 속도와 체린이 방향을 바꾸는 속도 사이의 차이가 한 박자였는데 그 한 박자 안에서 체린의 어깨가 킬러 대장의 옆구리를 밀어붙였고 두 사람이 엉켜 산길 위를 굴렀습니다. 박 회장이 뒤로 물러서며 지켜봤습니다. 킬러 대장이 덩치로 체린을 밀어냈습니다. 체린이 옆으로 구르며 일어섰고 킬러 대장도 따라 일어서며 팔을 뻗었습니다. 체린이 그 팔을 피하면서 오른발로 킬러 대장의 종아리를 걷어쳤습니다. 비틀거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체린이 등 뒤로 파고들었습니다. 킬러 대장이 체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체린은 이미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킬러 대장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한쪽으로 쏠린 무게를 그 방향으로 더 밀었습니다. 킬러 대장이 산길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방향에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불이 반쯤 번진 나무였습니다. 밑동 쪽이 이미 속이 타들어가 검게 변해 있었고 겉보기에는 서 있었지만 속이 비어가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채린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채린의 발이 그 나무 밑동을 향해 정확하게 향한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발이 밑동을 찼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우직근 내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나무가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가 처음엔 느렸습니다. 그런데 기울기 시작하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가속이 붙었고 불꽃을 매단 채로 거대한 것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킬러 대장이 피하려 했습니다. 늦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렸습니다. 먼지와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박 회장이 얼굴을 팔로 가리며 뒤로 물러섰고 연기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그 자리가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정적이 왔습니다. 연기가 흩어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채린이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자리에 킬러 대장은 없었습니다. 불길이 그 자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린이 먼지를 털며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방금 거대한 것을 처리하고 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멀리 갔다 온 사람처럼 걸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채린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전화기였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채린이 그것을 박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 위에 문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석자였습니다. 강 여사. 박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채린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눌러 문자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에 보낸 문자였습니다. 채린아, 부탁한 것 잘 부탁해. 나머지 분들 것도 꼭. 박 회장이 화면을 보다가 채린의 얼굴을 봤습니다. 채린이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강 여사가 절 찾아오셨어요. 5달 전에. 박 회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린이 계속했습니다. 경로당 소풍 날 찍은 사진을 가져오셨어요. 그날이 좋은 날이었다고, 그날 찍은 사진이 마지막으로 웃은 사진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불길이 바람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강 여사 딸이 아니에요. 채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에서 웃고 계신 분이 왜 지금 병원에 계셔야 하는지는 알아요. 박 회장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난리를 친 거야? 그 할머니 부탁 하나 때문에? 그 말 안에 믿기 어렵다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의 부탁 하나 때문에 이 산에 올라왔다는 것이 이 사람의 세계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채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이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해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올라가요. 다 끝나지 않았어요. 박 회장이 상자를 들고 비틀거리며 채린의 뒤를 따랐습니다. 협력자 킬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 사람이 불길 속 산길 위를 걸었습니다. 박 회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 여사가 채린에게 부탁했다는 것, 5달 전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5달 전부터 준비된 것이라는 뜻인가요? 상자가 바뀐 것도, 킬러들이 무력화된 것도, 자신이 이 산으로 끌려온 것도, 5달 전 한 할머니가 낡은 사진을 들고 찾아온 그날부터 이미 설계가 시작됐다는 말인가요? 그 생각이 거기까지 뻗는 순간 박 회장의 발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을 봤습니다. 능선 너머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이 끝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것만은 박 회장이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체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정상 가까이에 작은 평지가 있었습니다. 바위 두 개가 양쪽에서 버티고 서 있는 그 사이에 손으로 만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 판자를 짜맞춰 만든 것으로 흙 속에 절반쯤 묻힌 채였습니다. 박 회장이 그것을 보는 순간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저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 이 산에 올라 직접 묻어둔 그것이었습니다. 비밀 금고라고 부르기엔 너무 투박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아무도 모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채린을 밀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자를 내려놓고 바위 틈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가락이 무언가를 짚었습니다. 열쇠였습니다. 그 자리에 숨겨둔 여분의 열쇠였습니다. 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밤 내내 처음으로 자신이 아는 것, 자신만 아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열쇠를 꺼내 판자 한쪽을 열자 그 아래에 금속 잠금 장치가 드러났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의 손이 그 안에 닿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흔들었습니다. 긁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닿는 것이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그것을 한 움큼 꺼냈습니다. A사 용지들이었습니다. 인쇄된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그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맨 위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순례, 여, 74세, 피해 금액 4,200만 원, 최초 계약일 3월 14일, 경로당 무료 강연을 통해 접촉함, 계약 당일 건강보조제 증정, 추가 계약 유도 후 연락 두절, 현재 입원 중. 박 회장의 손이 그 종이를 쥔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순례, 강 여사의 본명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봤습니다. 이름이 달랐습니다. 최정자, 여, 71세, 피해 금액 6천만 원. 그 다음 장, 박병수, 남, 76세, 피해 금액 8,500만 원. 그 다음, 이수님, 여, 68세, 피해 금액 3천만 원. 박 회장이 종이를 한 장 한 장 꺼냈습니다. 꺼내도 꺼내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 경로당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작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박 회장이 지난 5년 동안 돌아다닌 곳의 이름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의 인생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나왔습니다. 금고 안에 돈 대신 가득 채워진 그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채린이 그 옆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몇 명인지 알아요? 채린이 말했습니다. 박 회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채린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437명이에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받아온 진술서예요. 5년치. 박 회장이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 몇 장이 불길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박 회장이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종이가 타면 안 된다는 본능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타는 것을 막으려 한 손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손을 보다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채린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진술서가 이 금고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처음으로
이 여자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채린이 그 눈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협력자 킬러 아저씨가 알려줬어요. 박 회장의 눈이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협력자 킬러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팔을 감싸쥔 채였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아까까지 절름거리며 따라오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채린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 얼굴은 협박에 굴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편이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그 얼굴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 남자는 2년 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류 정리를 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 이름도 얼굴도 박 회장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의 사무실 안쪽 서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이유가 그제야 선명해졌습니다. 채린이 그 사이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진술서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가며 정리했습니다. 박 회장이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발 앞에서 낯선 여자가 430명의 이름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때 채린이 모으던 손을 멈추고 한 장을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맨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채린이 그것을 천천히 들어 박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박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다른 진술서와 달리 이름 옆에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채린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 진술서를 채린에게 부탁하며 나머지 분들 목도 꼭 받아와 주길 바란다. 강순례. 박 회장이 그 말을 들으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채린이 다시 진술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손이었습니다. 불길이 가까워지면서 뜨거운 바람이 다시 불었지만 채린은 날아가는 종이를 쫓아가며 걷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채린이 일어서며 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진술서들 오늘 이 자리에서 없어지면 안 돼요. 한 장이라도. 박 회장이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채린이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져다 둔 거예요. 회장님이 직접 열도록. 박 회장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이 금고는 자신만 아는 곳이었습니다. 열쇠도 자신만 알고 있었습니다. 번호도 자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채린은 자신이 이 산에 오를 것을 알았고 이 평지까지 올 것을 알았으며 자신의 손으로 이 금고를 열 것을 알고 이 진술서들을 여기에 미리 가져다 뒀습니다. 언제?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 여기다 넣은 거야? 채린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낮이요. 박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 낮 자신은 이 산 아래 마을에서 도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상자를 들고 산을 올라 이 금고에서 나머지 자금을 꺼내 도망칠 계획이었습니다. 채린은 그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먼저 이 산에 올라 금고를 열고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고 대신 진술서들을 채워넣고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채린이 그 눈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상자 안에서 없어진 것도 금고 안에 있던 것도 어제 새벽에 이미 다 출발했어요. 박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채린이 담담하게 이었습니다. 430명 통장으로 피해 금액 비율대로 나눠서요. 그 말이 산 위에서 내려앉았습니다. 박 회장이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채린을 바라보고 바닥에 흩어졌던 진술서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빈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황금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20kg이 넘었고 나중엔 절반이 비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 안에도 이미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채린이 처음 그 상자를 업으며 무게를 손으로 확인하던 그 순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없어진 것이 언제 없어진 건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머릿속에서 계산을 시작했지만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이 이 밤 1시도 상자를 놓지 않았는데 킬러들이 상자를 뺏어간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그 안이 달라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채린이 그 질문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모든 것을 되돌렸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그렇다면 박 회장이 상자를 들고 이 산으로 향하기 전 이미 누군가 그 안을 손봤다는 것이었습니다. 킬러들이 올라오기 전에, 채린이 나타나기 전에, 심지어 오늘 밤 산불이 시작되기도 전에 박 회장의 발 아래에서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이 밤의 시작이 아니라 더 먼 처음부터 이미 설계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도망칠 날을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날이 채린이 정해놓은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 산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산이 채린이 설계해놓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상자를 지켜냈다고 생각했는데 상자 안은 이미 처음부터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포식자라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사냥감이었습니다. 채린이 진술서를 가지런히 정리해 상자 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빈 상자가 천천히 채워졌습니다. 금괴도 현금도 아닌 것으로 437명의 이름과 사연으로 가득 찼습니다. 채린이 뚜껑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박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들고 내려가요. 이분들이 직접 전달받으셔야 해요. 회장님 손으로. 박 회장이 그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단단히 껴안고 있던 그 상자가 지금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뻗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이었습니다. 얇고 길게 산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채린이 그 소리를 들으며 손목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20분이었습니다. 신고는 어젯밤에 해뒀어요. 채린이 말했습니다. 산불 진화대와 경찰이 같이 올라올 거예요. 박 회장이 그 말을 들으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는 방향을 봤습니다. 그리고 채린을 봤습니다. 채린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황금 상자, 처음부터 회장님 거 아니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길이 능선 너머에서 기울었습니다. 하늘 한쪽이 조금 더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꽉 쥐지 않았습니다. 이 밤 내내 놓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그렇게 쥐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손으로 그냥. 채린이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려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산을 내려오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채린이 앞섰고 박 회장이 상자를 들고 뒤를 따랐으며 협력자 킬러가 그 뒤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능선 위에서 타오르고 있었지만 이쪽 사면은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연기가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먹비치던 것이 감청색으로, 감청색이 짙은 남색으로 바뀌면서 동쪽 능선 끝에 가느다란 빛의 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차들이 와 있었습니다. 경찰차 2대와 소방차 1대, 그리고 표식 없는 차 1대가 산 입구에 서 있었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채린이 그것을 보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려가야 할 방향이 맞았습니다. 경찰이 채린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박 회장을 봤습니다. 형사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박 회장의 얼굴을 확인하고 뒤를 돌아 다른 형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이 그 눈빛 교환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는 눈들이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다린 사람을 마침내 만난 눈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형사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상자를 20분 전까지 목숨보다 더 단단히 껴안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꽉 쥐지도 않았고 미련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놓았습니다. 채린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형사들이 박 회장 양옆으로 섰습니다. 박 회장이 채린을 봤습니다. 이 밤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눈으로 채린을 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이 순간에 맞는 말이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채린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형사 한 명이 상자를 들었습니다. 채린이 그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안에 진술서가 있어요. 437명 분이에요. 한 장도 빠진 것 없이 확인하셔야 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단단히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박 회장이 형사들에게 이끌려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 밤 내내 달려온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사라진 채였습니다. 황금 상자도 킬러들도 도주 계획도 이 밤이 시작될 때 갖고 있던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채린은 그 뒷모습이 차 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병원이었습니다. 강원도 소재의 작은 종합병원 3인실 창가 쪽 침대에 강 여사가 누워 계셨습니다.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고 창으로 들어오는 오전 햇살이 이불 위를 따뜻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 여사가 천천히 손을 뻗어 화면을 봤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발신자가 은행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안경을 찾아 쓰셨습니다. 화면을 가까이 당겨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읽으셨습니다.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셨습니다. 맞았습니다. 소수점도 단위도 전부 맞았습니다. 강 여사가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드렸다가 왜 그런 데다 맡겼어라는 말을 들은 그 밤부터 통장을 들여다보며 식탁에 앉아있던 그 새벽부터 혼자 사겨온 것들이 그 문자 한 통 앞에서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 계시던 분이 강 여사를 힐끗 보시다가 아무 말 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곳들에서도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충청도의 어느 아파트에서 최정자 어르신이 화면을 보다가 손자를 불러 다시 읽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손자가 읽어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손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전라도의 한 마을에서 박병수 어르신이 밭에서 일하다가 진동을 느끼고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더니 밭 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아내분이 달려오셨습니다.
어르신이 핸드폰을 내밀며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경상도의 어느 경로당에서 이수님 어르신은 화투를 치시다가 핸드폰이 울리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셨을 때 눈이 빨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 화투패를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437개의 핸드폰이 그날 아침 울렸습니다. 437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신 분도 계셨고 웃으신 분도 계셨으며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오래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그날 아침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체리는 그날 오전 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강 여사가 창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체린이 들어서자 돌아보셨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체린이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강 여사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체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여사가 체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체린이 그 질문에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여사가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나 어제 밤에 처음으로 밥을 먹었어. 체린이 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강 여사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몇 달 만인지 모르겠어. 그냥 먹고 싶더라고. 처음으로.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체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강 여사의 병실 창으로 보이는 것은 평범한 거리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달리는 차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한 그루. 특별할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아침이 오늘따라 오래 바라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체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식사 잘하세요. 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체린이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소풍날 사진 다시 찍으셔야죠. 강 여사가 그 말을 들으시고 잠시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래된 것이 펴지듯 웃으셨습니다. 체린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체린이 그 복도를 걸으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경로당 봄 소풍날 찍힌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체린이 그 사진을 한번 보고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복도 끝 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체린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불타는 산속에서 내달리던 그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천천히 걸어도 되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 황금 상자는 처음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산에 오르기 전부터 처음부터 체린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래 쌓아온 것을 지키는 믿음과 그 믿음을 이용해 오래 쌓아온 것을 가져가는 믿음입니다. 강 여사와 437명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도장을 찍으셨을 때 그분들이 가진 것은 전자였습니다. 평생 살면서 믿어도 된다고 배운 것들을 믿으신 겁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그 믿음을 계산의 도구로 쓴 쪽에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을 때 주변에서 왜 그런 데다 맡겼냐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말이 얼마나 아팠을지 압니다. 속은 것도 억울한데 속은 것도
내 탓이 되는 그 순간이 두 번째 상처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두 번째 상처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